안녕하세요. 저는 글을 쓰며 살아가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이 길은 아주 어릴 적부터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단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다른 길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책 속의 세상을 탐험하던 소녀 시절, 저는 매일 노트와 펜을 들고 글을 쓰며 언젠가 작가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꿈을 향한 저의 다짐은 제 삶의 나침반이었고, 넘어지거나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한 힘이 되어 주었죠. 마침내 오랜 세월 간직한 꿈을 현실로 이뤘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첫 책을 세상에 내놓던 날, 손끝이 떨리고 눈물이 맺힐 정도였으니까요. 그 책은 단순히 제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제 곁에서 한평생 함께 달려와준 한 사람의 눈물과 땀이 함께 담긴 결실이었거든요. 책 표지에 선명히 찍힌 제 이름 3글자는 그분의 모든 고생이 담긴 것이었고요. 그분은 바로 제 어머니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작은 키에 너무 말라 아동복을 입으실 때도 있으신 분이 자신보다 훨씬 큰 저를 여전히 작은 아이 돌보듯이 하시는 분이죠. 작고 여린 여자의 몸으로 자식인 저를 홀로 키워내신 그 위대함 때문에 같은 여자로서 깊은 존경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혼모 가정에서 자라면서 느낀 세상의 시선은 너무도 차갑더라고요. 한 생명을 지켜내고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손가락질을 하고 냉담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걸 봤거든요. 어릴 때부터 한 곳에 정착하기 힘드셨던 엄마는 저를 키우기 위해 하루 동안 3번이나 일터를 옮겨 다니실 때도 있었습니다. 엄마의 사정이 어떤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 멋대로 쑥덕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뿐이었죠. 그런데도 엄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변명조차 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날은 마트에 일자리가 생겨 엄마는 마트에 출근하셨답니다. 계산대 근처에서 물건을 정리하시던 엄마 곁에 2~3명의 직원이 모여 앉아 있었대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시선이 자꾸 엄마 쪽으로 향하더랍니다. 웃음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말 중 혼자 애 키운대라는 말도 들렸고요. 오가는 동네 아주머니가 일하는 저희 엄마를 보시고 무심히 흘린 말이 또다시 전해진 거라고 생각하며 엄마는 그저 묵묵히 일을 하려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엄마를 향한 말이 이상한 모양으로 변해 순식간에 여기저기 퍼졌고 결국 마트 점장이 엄마를 불렀어요. 아주머니, 여기서는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손님들도 그렇고. 말끝은 흐리셨지만 결론은 명확했죠. 그날 오전까지만 근무해달라는 말이었대요. 엄마는 점장의 그런 말에 한참 아무 말도 못하셨답니다. 잘못한 것도 거짓말을 한 것도 없는데 그저 제 곁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평가받는 현실이 원망스러우셨겠죠. 하지만 엄마에게는 그 원망 때문에 주춤할 시간이 없으셨어요. 해고 통보를 받고 바로 마트에서 빠져나와 구인이라고 적힌 이불 가게에 가서 일을 바로 시작했는데 그곳에서도 같은 이유로 일을 하다 말고 돌아서야 했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막막했겠죠. 전에 살던 동네에서도 그래서 이사를 가고 찾은 일자리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이불 가게에서도 나와 근처 옷가게에서도 바로 일을 시작했지만 역시나 그날 저녁에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사장님의 말을 들으셨대요. 제가 6살 때쯤이었는데 그날은 저도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집으로 돌아오신 엄마의 표정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날 밤 작은 방 안에서 엄마가 말없이 다가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는데 엄마의 손길이 떨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상했거든요. 울고 있는 얼굴을 저에게 들키지 않으려 애쓰시는 모습을 결국 제가 보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구나. 저는 모른 척하고 잠든 척했던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다음날 일어나 저를 유치원에 보내신 후 또다시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셨답니다. 며칠 후 한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셨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감사하셨대요. 이미 여기저기 일하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던 엄마는 그 할머니 사장님께 눈물 흘리며 이야기하셨답니다. 저희 아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아이 아니에요. 비록 아이 아빠가 마음을 바꿔 떠나긴 했지만 저 나쁘게 안 살았어요. 저희 아이를 걸고 맹세할 수 있고요. 누가 뭐라고 해? 너무 자꾸 말라서 걱정돼서 그러지. 그 정도 각오면 뭐든 하겠다. 여기 나와서 일해. 그렇게 일을 시작한 엄마는 정말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렇지만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엄마는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못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셨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은 것은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저의 등을 밀어내도 엄마는 끝까지 제 편에 서 있을 거라는 것이었답니다. 학교에 가는 저를 위해 새벽이면 도시락을 싸주시고 밤에는 제가 쓴 원고를 읽어주시며 넌 할 수 있다. 넌 이미 작가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머니의 희생은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평생 제 마음에 남게 되었죠. 저는 어머니 덕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자랐고 그 믿음을 발판 삼아 마침내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러니 제 모든 글 속에는 어머니의 숨결과 저희 둘만의 오랜 여정이 녹아 있어서 그 결과물이 더 값지기도 했습니다. 저의 결과물들이 엄마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기도 했어요. 엄마가 저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답니다. 그건 바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는 엄마의 오랜 소망이었죠. 엄마는 어릴 적부터 고아원에서 자라셨거든요. 명절이면 다른 아이들은 친척 집으로 불려가기도 했지만 엄마는 늘 그 자리에 남아 외롭게 자라셨대요. 그 빈자리를 메워준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고아원 출신의 한 소년이었죠. 둘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하루를 함께 시작하고 함께 마무리하며 자랐답니다. 여름이면 고아원 뒤편 개울가에 발을 담그고 물장구를 치며 깔깔 웃었고 겨울에 눈이 쌓이면 서로 같이 눈사람도 만들었고요. 엄마가 어려운 숙제를 붙잡고 난감해하면 그 소녀는 같이 문제를 풀어주기도 했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 목소리는 그 시절 엄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다고 해요. 둘은 가진 게 없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과 마음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하다고 믿었고요. 우리 커서도 꼭 같이 있자. 그래, 어디 가지 말고 같이 지내자.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설로 옮겨가게 되었대요.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이별이란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억에도 남지 않은 부모에게 버림받았을 때보다 더 슬프게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헤어지기 전 꼭 다시 만나자고 몇 번이나 돌아보며 약속했지만 연락이 쉽지 않았대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우연히 번화가 한복판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치게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만 했고요. 엄마를 첫눈에 알아본 소녀는 웃으며 다가와 말하더래요. 연미야, 난 그 약속 아직 안 잊었어. 여전히 진실된 소년의 그 눈빛을 보고 엄마는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믿었답니다. 나도 우리가 서로 너무 간절히 바라서 이렇게 다시 만난 거 아닐까?
그 후로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대요.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언젠가는 함께 따뜻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믿었죠. 서로의 어린 시절 상처를 감싸며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랑을 키웠고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랑의 결실을 세상에 불러오기로 결심했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저를 품게 된 순간이었던 거고요. 하지만 엄마가 절 임신한 것을 알게 된 그때 엄마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죠.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다른 여자와 떠나버렸거든요. 처음에는 임신을 했다는 엄마의 말에 그 남자도 굉장히 기뻐했대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 사람은 점점 변하더래요. 변해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도 엄마는 그때까지도 믿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너진 건 어느 날 저녁이었답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집에 들어오지 않더니 출근을 해서도 하루에 몇 번씩 오던 전화가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기도 했고요. 얼굴을 보지 못하자 답답해진 엄마가 문자를 보내도 대답은 짧았고 겨우 통화가 되어도 목소리엔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사라져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고 엄마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던 어느 날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담담하게 말을 꺼냈대요. 거의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안 되다 나타난 그 사람은 냉랭했답니다. 나 솔직히 아이 키우면서 살 자신이 없어. 우리 그만하자. 순간 엄마의 귀가 멍해졌답니다. 엄마는 겨우 진정을 하며 무슨 농담이냐고 장난이라면 제발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그 사람은 차갑게 대답했대요. 나 다른 사람이 생겼어. 미안해. 그 사람이랑 새 출발하고 싶어. 내가 어떻게 애를 키워. 나 자신 추스르기도 힘든 사람이야. 그 말을 들으면서 엄마는 숨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고 손은 벌벌 떨리더래요. 가슴이 쿵쿵거렸지만 그 사람의 표정은 이미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기에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러려고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자고 한 건지 조금 억울하기도 했대요. 엄마는 거창한 결혼식은 아니어도 혼인신고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회사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있다면서 조금 늦게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만 믿고 혼인신고를 미루게 되었던 거였는데 지나고 나서 그 사람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나니 그래서였나 싶더래요. 이미 마음이 떠난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엄마에게는 없었고요. 그러다 며칠 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반복되더랍니다. 그 사람이 다니던 공장에도 찾아가 봤지만 그곳에서도 사라져 있었고요. 엄마를 안타깝게 생각한 그 사람의 전 직장 동료가 머뭇거리더니 전해준 소식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함께 외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이었죠. 새로 만나게 된 여자가 외국 여자이고 그곳에서 여유롭게 살 거라며 다 정리하고 한국을 떠났다면서 더 이상 찾지 말라고 하더래요. 엄마는 그때 마지막 기대마저 다 내려놓게 되었고요. 그렇게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아무 설명도 없이 엄마와 뱃속에 있는 저를 두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각오로 떠난 겁니다. 그날 밤 엄마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뱃속에서 힘차게 움직이며 엄마에게 신호를 보내더래요. 그 순간 엄마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뱃속의 작은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는데 정작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심장을 버리고 떠난 거니까요. 그때 엄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답니다. 이제부터 나 혼자서라도 이 아이를 지켜낼 거야.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서 엄마는 좌절하고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저 때문에 차마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엄마는 저에게 항상 웃으며 이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엄마는 네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그 한마디가 엄마의 지난 인생을 전부 설명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웬만큼 컸을 때가 되어서야 덤덤히 털어놓은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무겁고 외로운 마음으로 견뎠을지 가늠이 안 됐죠. 그저 엄마를 바라보며 제가 느끼는 대로 상상해 볼 뿐이었어요. 그런 엄마 인생을 헛되게 할 수 없었기에 저는 제 나름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꿈을 쫓았습니다. 엄마는 네가 원하는 삶이면 뭐든 좋다라고 말하던 분이었지만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무조건적인 믿음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책 읽기를 좋아하던 제가 직접 글을 쓰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집안 사정, 매일같이 가게에서 허리 펼 틈 없이 일하시는 엄마를 보며 제가 더 이상 짐이 될 수 없다고 다짐했으니까요. 그래서 매일 새벽 눈을 뜨면 맨 먼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등교 전 짧은 글 한 편이라도 반드시 쓰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고 문장 하나, 문단 하나가 쌓일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게 되었죠. 그때는 글로 돈을 번다는 건 감히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저 제 이름이 박힌 책 한 권을 세상에 내놓는 것, 그것만으로도 평생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러던 대학 시절,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큰 기업을 이끄는 회장미라는 분이었죠. 뜻밖에도 그분이 운영하는 장학재단에서 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연은 이랬습니다. 제가 쓴 수필 한 편이 지역신문에 실렸는데 그 글을 읽으신 회장님께서 이 학생은 반드시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며 직접 추천하셨다는 겁니다. 그 수필은 엄마에 대한 제 진심을 담은 글이었고 회장님은 그 마음을 읽고 저를 돕고 싶다고 하셨다고 해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궤적이 바뀌었습니다. 학비 걱정으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날들은 사라지고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생기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글 쓰는 실력이 늘기 시작했고 취미였던 글쓰기는 누군가가 제 가능성을 믿고 투자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글을 꾸준히 기고할 수 있었고 마침내 제 이야기를 엮어 첫 번째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졸업 전 회장님께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몇 번 회사로 찾아가 책을 전해드렸어요. 회장님의 후원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일이라 감사 인사를 해야 제 마음이 그나마 놓일 것 같았고요. 회장님은 그런 저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난 우리 작가님이 해낼 줄 알았어요. 글만 읽어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 내가 많이 배우진 못했어도 사람을 읽는 눈은 있지. 회장님의 그 미소는 처음 뵙던 날부터 조금도 낯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회장님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사모님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새 책이 나올 때마다 서로 만나 책을 건네고 감상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죠. 저의 책을 꼼꼼히 읽고 감상을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엄마는 제가 작가라는 이름을 달고 나서도 시장 골목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부지런히 살아가셨습니다. 손맛이 좋아 손님들은 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런 엄마를 보며 저는 더 성실히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출간할 때마다 첫 번째 책은 항상 엄마께 드렸고요. 책을 받으실 때마다 엄마는 늘 같은 말을 하셨죠. 엄마는 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작가가 됐네. 고맙다. 그리고 우리 딸을 도와주신 회장님께도 감사하고. 엄마는 한 번도 뵌 적 없는 회장님께 매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독자와의 만남을 여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날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20년의 시간 동안 3권이 넘는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고 글로 수입이 생기게 되었고요. 처음 받은 계약금으로 빨간 내복 3벌을 사서 엄마와 회장님 부부께 각각 드린 게 벌써 20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그날의 뿌듯함은 지금도 잊히지 않고 제 마음속에 남아있죠. 엄마는 제 책을 항상 머리맡에 두고 주무셨고 회장님 부부는 서재 한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제 책을 놓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좋은 글을 쓰고 싶다는 욕심이 자연스럽게 커지더라고요. 더 꼼꼼하게 글을 살핀다고 해야 할까요? 3번째 책의 집필을 마친 뒤부터 다음 작품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길어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을 담은 자서전을 써주게. 그 시기에 저는 마침 다음 주제를 고민하던 터라 잠시 숨을 고르던 찰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주저없이 받아들였고 작업에 들어갔죠. 당연히 회장님께 제가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대학에 다니면서도 자서전 작업은 몇 번 해봤기에 회장님의 자서전을 그 어떤 자서전보다 잘 써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녹음기를 챙겨 회장님을 매일 찾아뵈며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요. 회장님은 그다지 어렵지도 부유하지도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 찍은 몇 장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죠. 하지만 회장님보다 5살이 어린 막내 동생을 잃어버리시면서 집안의 기쁨이 사라졌고 회장님의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하셨다더군요. 아무리 찾아도 여동생을 찾지 못했고 회장님의 어머니께서 특히나 괴로워하시면서 회장님과 회장님 동생분께도 미안해하셨대요. 가족에 대해 인터뷰를 하던 중 회장님은 그동안 뵀던 밝은 모습과는 달리 조금 더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0살 정도였을 때 막내 여동생을 잃어버렸네. 하필 그날이 김장하는 날이라 사람이 여럿 드나들어서 동생이 누구를 따라간 줄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막내 여동생에 대해 떠올리실 때 회장님의 눈빛은 오래도록 그리움에 젖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창밖의 하늘을 보시던 회장님은 이야기를 이어가셨죠. 아들만 둘이 내리 있던 우리 집에 막내딸이 태어났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무척이나 귀여워하시고 예뻐하던 동생이었는데 동네에서도 동생만 지나가면 귀한 딸이라며 다들 돌아보며 한마디씩 했지. 나 역시도 그 아이가 무척이나 귀엽고 예뻤어. 아이가 순하기도 순하고 잘 웃으면서 나를 잘 따랐거든. 나뿐만이 아니라 둘째 동생에게도 애교가 많아서 두 오라버니 사이에서 예쁨을 많이 받는 막내였는데 대체 어디로 간 건지 알 수 없었지. 회장님은 잠시 숨을 고르듯 긴 말을 멈추시더니
천천히 손을 무릎 위에 모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발칵 뒤집혔네. 어머니는 김장하던 손을 씻자마자 마당부터 골목 끝까지 뛰어다니셨고, 아버지는 마을 어귀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아이를 보지 못했냐고 물었지. 둘째 동생은 울면서 동생 이름을 계속 불렀고, 나도 골목을 돌며 동생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녔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날의 다급함이 배어있더군요. 어두운 저녁이 되어서도 회장님의 막내 동생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에는 동네 사람들까지 모두 나섰답니다. 읍내 파출소에 달려가 실종 신고를 했네. 그때 경찰이 오토바이로 와서 주변을 수색했는데 산 쪽은 어두워서 새벽이 되어야 올라간다고 하더군. 그 말에 어머니는 마루 끝에 앉아 손만 비비고 계셨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아버지와 회장님은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뒷산을 훑었고, 어머니는 장터에 나가 아이를 찾으셨대요. 오고 가는 장사꾼들과 행인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이 아이 못 보셨습니까? 하고 물으신 거죠. 그러나 사흘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답니다. 그 사이 집안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고요. 온 가족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모두가 문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난 10살이었지만 사라진 아이 한 명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네. 온 동네 사람들이 일주일이 넘도록 찾아 헤맸는데도 못 찾았으니까. 어머니는 동생을 잃어버리신 그 후로 매년 김장철만 되면 하늘을 보며 그날만 아니었으면 하고 중얼거리시다가 울면서 김장을 하셨어. 그리고는 정작 본인은 그 김치를 제대로 넘기지도 못하셨지. 회장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평생 가슴 한쪽에 자리 잡은 깊은 그리움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내가 자서전을 쓰겠다고 생각한 것도 그때 찾지 못한 막내 동생을 찾고 싶어서야. 그게 내 마지막 소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시나 사진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회장님의 그런 이유로 자서전을 지하철 앞이나 은행 같은 곳에 무료로 배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도 하셨죠. 그렇게 해야 여기저기 굴러다니다가 우연히 본 동생이 연락을 할 거라면서요. 혹시나 동생이 버림받은 줄 알고 나이가 들어서도 슬픈 마음으로 살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서요. 회장님께서 성인이 된 이후로 안 가본 고원이 없을 정도로 다니셨는데 그곳의 아이들은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제일 마음 아파하더래요. 그래서 회장님의 막내 동생도 그러고 있을까봐 너무 걱정이 되셨답니다. 5살이면 제대로 기억도 안 날 것 같아서요. 회장님의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회장님과 회장님 동생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막내 동생을 찾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동생을 찾지 못해 너무 애가 타신 상태라고도 하셨죠. 그도 그럴 것이 이미 50년도 더 시간이 흘렀고 서로가 변한 모습을 모르니 길을 가다 마주친다고 해도 알아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회장님은 자서전이라도 발간해 알려지길 바라신 거죠. 그러면서 가족분들이 찍은 어릴 적 사진을 자서전에 실을 거라고 하셨어요. 혹시나 그 여동생분이 알아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요. 저도 그런 회장님의 생각에 동의하며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사진을 저에게도 보여주시면
저도 동생분의 생김새에 대해 설명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실례가 안 된다면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필 그날 사진을 챙겨오지 않았다며 다음 인터뷰를 할 때 함께 사진을 보면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원고 자료를 위해 회장님 책장에서 가져오셨다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놓으셨더군요. 그 안에는 젊은 여성의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더군요. 그 사진 속 얼굴이 저희 엄마와 똑같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심장은 숨이 막힐 만큼 빠르게 뛰었고요. 회장님, 이분이 회장님 여동생이 확실한가요? 아니면 합성으로 성인이 된 얼굴을 만든 사진인 걸까요? 아니네. 이건 우리 어머니 젊었을 때 사진이야. 20살 칸 넘었을 때쯤일 거야. 고우신 분이었지. 회장님의 답에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더군요. 사진 속 여인은 제 어머니와 너무도 닮아 있었으니까요. 단순히 닮은 사람이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사진 속 미소와 눈매까지 마치 제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그대로 찍어 놓은 듯 했죠. 회장님의 어머님 젊은 시절 모습이 저희 엄마와 정말 닮으셨네요. 저희 엄마도 어린 시절에 고아원에서 자라셨거든요. 그게 정말인가? 어머님이 어디서 지내셨다고 하시던가? 혹시 어머님을 내가 한번 뵐 수 있을까? 간절한 얼굴로 말씀하시는 회장님을 바라보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희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저희 엄마는 고아원에 가기 전인 5살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저 나이와 이름 정도만 겨우 기억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 묻기라도 할 때마다 친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셨고요. 혹시 회장님 여동생이 사라진 시기와 저희 엄마가 고향을 떠난 시기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확인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말씀하셨던 여동생분 나이와 저희 엄마 나이가 같기는 하거든요. 제 말에 회장님의 눈빛이 번쩍이는 게 느껴졌죠.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살짝 열리는 순간처럼 숨겨둔 감정이 쏟아져 나올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자네 어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저는 조심스럽게 저희 엄마의 나이를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계산하듯 한참 동안 시선을 바닥에 두시더군요. 그리고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 나이면 내 여동생의 나이와 정확히 맞아떨어져. 회장님의 목소리가 울리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묵직해지더라고요. 저와 회장님, 두 사람 모두 더 이상의 말은 하지도 못한 채 사진 속 젊은 여인을 바라볼 뿐이었죠. 자네 어머니의 성함과 옛날 성씨를 알 수 있을까? 혹시 개명한 적은 없는지도 알 수 있을까? 회장님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제 마음속에 강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어쩌면 회장님과의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 말입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엄마를 놀라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결과는 알 수 없고 혹시나 닮은 사람이기만 한다면 실망한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저녁 저는 무심하게 회장님 어머님의 사진을 저희 엄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내가 되게 재미있는 거 발견했다? 이거 봐봐. 이 사람 엄마랑 너무 똑같이 생겼지? 제 말에 웃으며 사진을 바라보시던 엄마는
사진을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리시더라고요. 너 이 사진 어디서 났어? 혹시 합성한 거야? 나 장학금 주신 회장님이 부탁해서 자서전 쓰는 것 때문에 회장님 인터뷰 다닌다고 했잖아. 그 자서전에 실으려고 회장님이 보여주신 사진이야. 회장님의 어머님이 결혼하시기 전에 선보시려고 찍은 사진이래. 그런데 엄마랑 너무 닮은 게 신기해서 가져와 봤어.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엄마의 눈빛에는 아주 많은 생각들이 스치는 것 같았죠. 그러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회장님을 만나 뵐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엄마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엄마만 괜찮으시다면 한번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시면서 다음 날이라도 인터뷰할 때 모시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날 아침 회장실 문은 유난히 조용히 열리는 것 같았어요. 서류를 검토하던 회장님은 손을 잠시 멈추고 문을 바라보고 계셨죠. 문이 완전히 열리자 제 뒤로 저희 엄마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햇빛이 창가를 비집고 들어와 엄마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회장님의 시선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는 게 느껴지더군요. 막내야, 연미 맞니? 회장님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 안에는 수십 년의 기다림과 놀람, 그리고 믿기지 않는 감정이 뒤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말을 하시는 순간 회장님의 손에서 펜이 툭 하고 떨어졌거든요. 바닥에 떨어진 펜이 고르는 소리가 방안을 가로질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손이 천천히 책상 모서리를 짚으시는 게 보이더군요. 마치 세상이 갑자기 흔들리는 것 같아 몸을 지탱하시려는 듯 보였고요. 회장님의 눈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고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엄마도 회장님의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 한 걸음 멈추시더군요. 분명 회장님과 엄마는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두 분 사이에는 어쩐지 오래된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울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 울림은 5살 이후 고아원에서 지내며 잃어버린 어딘가를 향한 그리움과 닿아 있었고요. 저를 아세요?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제가 동생이 맞는 것 같으신가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님을 바라보시며 조심스럽게 물으시더군요. 회장님은 엄마의 질문에 대답 대신 의자에 천천히 일어나셨다가 이내 다시 주저앉듯 앉으시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주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숨을 고르시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5살이었던 연미를 김장하던 날 문 열고 나간 연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 어머님과 너무 닮으셨네요. 정말 전혀 기억이 없으세요. 저는 그렇게 차분하지 못한 회장님을 처음 뵙기에 놀랐습니다. 그런 회장님을 바라보며 저희 엄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는 게 보였죠. 김장이요? 그렇게 한마디를 곱씹던 엄마는 아주 오랜 기억 속에 희미한 장면이 스쳐가는 듯 인상을 쓰시며 생각에 빠지시더군요. 그러시더니 이내 어떤 생각이 나셨는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럿이 모여 웅성대던 마당, 손이 따뜻했던 한 여인의 품, 그리고 낯선 길이 흐릿하게 기억에 남았다고 하시면서요. 엄마의 말에 회장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더군요. 연미야, 그 후로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전국의 고아원도 다 찾아다니고 사진도 붙였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니 그런데 네가 여기 이렇게 있었구나. 회장님의 고백 어린 말에 엄마의 입술이 떨리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아원에서 보낸 수많은 겨울,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찾고 있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졌던 어린 시절의 엄마가 보이는 것 같더군요. 그 순간 눈앞에서 그 오랜 믿음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에 놀라고 있었고요. 하지만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검사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 유전자 채취를 했죠. 저희도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 회장님은 벌써 다녀가셨더라고요.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엄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만 멍하니 바라보셨죠. 저는 그런 엄마의 옆모습을 보며 괜히 말을 꺼냈다가 엄마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까 조심스러울 정도더군요. 저 역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검사 결과가 아니다라면, 그렇게 닮았는데도, 그 많은 우연이 겹쳤는데도 결국 아무런 인연이 아니라면 엄마가 받을 실망감이 눈에 선했으니까요. 반대로 맞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엄마에게는 갑작스럽게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이고 수십 년 동안 닫아두었던 기억과 감정을 한꺼번에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과연 기쁨이라는 감정만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저도 확신할 수 없더라고요. 엄마도 저와 같은 혼돈을 느끼시는지 그날 저녁 식탁 위에 뜨거운 국을 올려놓고 한 숟가락만 뜨고 마시면서 한숨만 쉬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엄마 무슨 생각해? 그러자 엄마는 국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기라도 하시는 듯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계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시더군요. 혹시 회장님이 정말 오빠가 맞다고 하면 그동안 못했던 말이 너무 많겠지? 내가 왜 사라졌는지도, 그쪽에서 날 찾았는지도, 그리고 나 없이 어떻게 지냈는지도. 이미 들었지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듣고 싶기도 하고. 자신이 없는 듯한 엄마의 그 말 끝에 엄마와 저 사이에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연거푸 창문을 두드렸고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을 재촉하는 소리처럼 들려 저희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시간은 저희 뜻대로 흐르지 않으며 다음 날부터는 하루하루가 유난히 길게 늘어지는 것 같았죠. 아침에 눈을 떠도, 점심을 먹어도, 밤에 불을 끄고 누워도 머릿속에는 결과라는 단어만 맴돌면서 말이죠. 괜히 전화만 울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모르는 번호만 휴대전화 창에 떠도 숨이 막히는 기분인 채로요. 엄마는 가끔 사진 속 여인을 찍어온 휴대전화 화면을 다시 꺼내보셨습니다. 회장님의 어머니, 혹시 자신의 어머니일지도 모르는 그 얼굴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비치는 게 느껴졌죠. 시간이 흘러 나중에 이 순간을 기억할 때 기다림의 시간이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보다 더 오래 기억될 거라는 것이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 초조함과 불확실함 속에 가슴 졸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던 순간들이 아마도 깊게 새기고 패일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더 고민스러워졌습니다. 새기고 패일 시간들이 제발 고통으로 남지 않길 바라야 했으니까요. 마침내 결과가 통보되던 날, 엄마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회장님과 엄마 사이에 형제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었거든요. 소식을 들으신 회장님은
벌써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고 계셨고요. 다시 마주한 두 분 사이의 침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50년 넘는 기다림의 세월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죠.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오빠와 여동생은 잃어버린 세월을 안고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회장님은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연미야, 이놈아, 어디 갔다가 이제 온 거야. 우리 막내 오빠가 더 빨리 찾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고생 많았지. 어리고 약한 아이가 어떻게 살았어. 함께 오신 회장님의 남동생분은 회장님과 엄마를 한참 바라만 보시다가 눈물을 흘리시며 말없이 엄마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세 분은 그렇게 한참을 끌어안고 한참을 우셨죠. 그러더니 돌아보시며 제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쩐지 자네를 처음 봤을 때부터 우린 낯설지 않았지. 자네 글을 읽을 때도 마음에 와닿는 게 특별했어. 이래서였나 봐. 우리 가족을 다시 찾아줘서 고맙네. 이제부터는 삼촌이라고 해. 이후 회장님은 엄마를 친동생으로 저를 조카로 맞아주기 위해 혼인신고와 가족관계 등록부 변경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를 찾아 함께 상담을 받고 서류 한 장 한 장을 챙기며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해온 것처럼 정성을 쏟으셨죠. 그 덕분에 엄마는 더 이상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외롭게 버티지 않아도 되었고, 저 역시 매달 등록금을 걱정하지 않고 글을 쓰는 꿈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완이하고 반겨주는 든든한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세상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지게 느껴지더라고요. 회장님과 엄마, 그리고 저의 새로운 가족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과 말들이 넘쳐났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가며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갔죠. 회장님은 가족을 찾은 기쁨에 몸도 마음도 한층 가벼워지신 듯 매일같이 엄마와 저를 챙기며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엄마도 오랜 외로움 끝에 비로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어깨가 생긴 것 같아 한결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고, 저 역시 마음속 깊은 불안감이 서서히 녹아내렸죠.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떨어져 지낸 시간이 가져온 상처와 혼란, 그리고 미처 몰랐던 가족의 역사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숙제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특히 엄마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란 기억과 함께 회장님 가족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때로는 환영받지 못한 아이였다는 상처가 어른거려 마음 깊은 곳에 갈등이 일기도 했습니다. 회장님도 그 점을 잘 아셨기에 서둘지 않고 천천히 엄마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사랑과 배려로 품어주었고, 저는 두 분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며 조심스레 서로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다정한 연결고리가 되어주었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듯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잊었던 가족의 이름들을 불러주며 다시 한번 서로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걷기로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가족으로서 새롭게 시작된 우리 가족의 이야기. 그 안에는 슬픔도 아픔도 있지만 무엇보다 희망과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만난 10년의 시간 동안 그 마음들을 모두 확인했고요. 아마 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서로를 보듬는 일은 계속되겠죠. 저는 그 과정을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엄마와 저만 있을 때보다 마음이 더 풍요롭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곁에 있는 가족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마음속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요. 가족은 그러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행복하시려면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